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동결의 배경을 보면 우리 성장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흥국 같은 대외 불안 요인들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의사록의 내용을 두고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우리 금통위 결과 또 미국 FOMC 의사록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B투자증권 김상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NAT투자증권 강승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네. 한국투자증권 오창섭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일단 가볍게 네 분 요 순서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관전평. 사실 이번 금통위가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금통위 전에 이제 그 소위 경기 논쟁이 좀 불거지면서 네, 고점 논란이 있었죠. 예,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이 금통위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금리가 조금 상승할 수 있고 다음 7월 인상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오는 금통위를 예상했었는데 네. 경기 이제 논쟁이 있다 보니까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금리 이제 통화 정책 경로랑 네.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대가 변동성에 대한 기대가 좀 컸던 금통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뭐 이주열 총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월 중에 얘기했던 거죠.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 발언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금통에서는 조금 시그널을 주고 싶었을 것 같은데, 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에 나왔던 거는 그 총재도 얘기했지만 고용 상황뿐만 아니라 흔히 말한 경기의 조금 중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투자와 생산 부분이 조금 둔화가 좀 뚜렷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주열 총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뜩치 않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로 보고 있고요. 시장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좀 변동성을 키우는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조금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미선 연구원. 저는 상당히 도비시했다고 보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일단 올해 성장률 3% 성장 경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지만 네. 뉘앙스나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언급이 2번 이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장 경로를 유지를 하겠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언급들 그리고 투자 심리 지표들도 우리가 주의 있게 보고 있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황을 고려하겠다라는 언급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약간은 도비시하게 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 팀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그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이제 총재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그 한국 경제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시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그 경기 침체 논란이 되면서 이주열 총재가 사실 지난주에 살짝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경기 판단에서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이 결국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을 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는 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예전에 기대했던 어떤 그 굉장히 좀 긴축적인 어떤 그 부분은 많이 약화는 되긴 했지만 네. 시장이 기대했던 사실 최근의 흐름들은 한국은행도 이제 경기 부분을 이제 좀 꺾지 않을까 부분의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자,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경기 고점 논란 가지고 바로 얘기를 들어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이제 순서상으로도 좀 뒤에 있고 또 이번 그 기자간담회나 하여튼 한국은행 발표 내용을 좀 먼저 얘기를 종합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일단 기자간담회 내용 누가 정리해 주시겠어요? 주요 내용. 김 팀장이 해 주시겠어요? 예, 제일 먼저 기자 간담회에서 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방금들 이제 말씀들 하셨던 국내 경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뭐 총재께서는 4월에 이제 전망 경로를 뭐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가는 뭐 올라갈 것 같아. 예, 하반기 갈수록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한 가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근데 불확실성은 커졌다 예전보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국내 내부의 불확실성은 예, 뭐 많이들 얘기가 나온 고용에 대한 부분. 근데 이 고용은 이게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뭐 기조효과 때문인지 정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혼재된 것 같아. 그래서 아직 뭐 근데 김동연 부총리도 약간 생각은 좀 바꾸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최저임금 예, 뭐 예. 시기에 대해서 얘기고 있고 해서 그냥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 더 보자라는 이제 약간 좀더 그런 보자. 저는 예,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외 불확실성으로는 예, 신흥국 최근에 이제 불안들 그래서 물론 걱정은 되는데 이게 뭐 신흥국 전체로 전이될 정도는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뭐 자본 유출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룬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특히 뭐 더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저도 결국은 국내 경기에 대한 코멘트가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추경 얘기도 있었는데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뭐 지금 당장 경기에 대해서 숫자를 바꾸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경기를 꺾겠다 아니면 유지한다 이런 멘트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덧붙이면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3월 청문회 때는 하는 총재 대답은 이제 100bp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언급을 해서 시장에서는 맥스 100bp까지는 우리가 기준금리 역전을 허용할 수 있는 건가 보다라는 인식을 좀 가졌었는데 네. 오늘 질문에서는 사실 그 100bp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만큼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네. 한미 기준금리의 어떤 역전이나 이런 부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제의 펀더멘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해서 사실은 100bp라는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더 허용 가능한 기준금리 역전폭이 저는 좀 더 벌어진 쪽으로 하는 애 마음이 변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벌어져도 네, 안 올릴 수도 있다. 네. 저도 이미선 연구원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네. 예, 그 시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그 100bp라는 게 2005년 7년 역전 때 100bp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소위 그 이전 레코드를 가지고 그 정도 생각했는데 최근에 한은의 스탠스나 오늘 금통위에서도 뭐 미국하고 한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더 뭐 역전될 수도 있지. 뭐 저도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기준금리 그 역전 부분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이었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한국은행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금 유출 자체가 뭐 금리 차보다도 경제에 우선 펀더멘탈에 가장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는 좀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는 좀 완화시킨 것 같고요. 네. 과거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한 150bp까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한 100bp 이제 시장 상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한도 그리고 최대한 되는 한 150bp 정도까지 역전폭을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150bp까지 예, 예. 굉장히 많이 보네요. 예.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슈를 뭐 하나씩 들어가서 뭐 좀만 짚어보죠. 먼저 기왕에 뭐 기준금리 역전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이따 하고 그냥 다른 것부터 먼저 하죠. 우리 가계부채 문제에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쪽에서 뭔 소리냐. 여전히 이건 양이 워낙 절대적으로 크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제 둔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그래도 그 기타 신용 부분에 늘고 좀 있죠.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이제 대출 금리가 좀 높은 좀 이제 중금리 또 이제 차주의 또 신용도가 낮은 이제 어떤 그 신용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우선은 한 가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1사분기 그 가계 신용 증가율이 8%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어떤 명목 성장률 6%보다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 규모도 규모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증가율 자체가 한 뭐 명목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계속해서 좀 그 긴축 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쪽이 정부에서. 다 예. 지금 문제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문제는 이제는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쪽을 막으면서 기타 대출 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총체적인 이제 DSR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기타 대출 쪽도 같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출 증가율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 꺾인 부분은 맞고 이제 명목 성장률만큼 이제 더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국은행에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숫자 자체로도 잡히는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 잡히고 안 잡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대출의 질적인 문제가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타 대출, 신용 대출 이쪽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금리가 높은 거잖아요. 2금융권 대출도 지금 빨리 늘어나고 있을 텐데, 뭐 물론 1금융권에서 이게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거에 가려져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게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저금리 대출에서 고금리 대출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풍선 효과로 인해서 조금 질적인 악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기재부에서 바라보는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작년에 발표됐던 12사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보시면 일단 정책 당국이 유도하고 있는 게 대출을 아예 줄여버리겠다. 아니면 뭐 신용대출 못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가계대출 증가율을 8.2% 정도로 낮추겠다가 하는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미 1분기에 8% 정도가 나왔고요. 예금 취급 기간은 대출 증가율이 이미 7%대 초반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아직까지 가계부채가 한은의 골칫거리일까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총재의 오늘 발언이나 최근 통방문 같은 거 봐도 실제로 가계부채의 어떤 거시 건전성 왜곡 관련해서는 조금 우려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달라가지고 김상훈 팀장한테 다른 질문을 가계부채지만 총액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지금. 예. 우리 GDP 대비도 그렇고 가처분 소득 대비도 그렇고. 이게 지금은 금리가 낮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이 상태로 한국은행이 선제 대처 안 하고 가계부채 별 문제 아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는 우리도 알고 있고 네. 해외에서도 한국의 가장 리스크 중에 하나로 보고 지금 있는 게 회색 꽃불소잖아요. 예, 뻔히 보기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괜찮다는 쪽들은 일단 차주가 소득이 5분이 높고 네. 부동산 담보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네. 근데 이제 절대 총량이 많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경기가 그렇게 안 나빠져서 소득이 늘어나서 빚을 특히나 갚으면 명목 소득이. 그렇죠. 예, 그러면 제일 좋죠. 이제 제일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봐서는 한은이 이거를 어떻게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하는 또 영역은 저도 또 이미 좀 넘어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은뿐만 아니라 그냥 경제 당국이 다 같이 이거는 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그 절대 규모가 더 늘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회색 꽃불소인데 다들 지금 걱정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은 터질 때 하는데요. 한 방에 같이 터져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지금 이제 해결 뭐, 방안도 없어.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는 이걸 뭐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금리를 단계는 올려서 해결해야죠. 사실은 그랬었죠. 근데 이미 단계별로 올려서 해결해야 그거를 되는데. 지나버린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인상 시기는 지금 늦춰진다고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만장일치 동결이니까. 이번 7월 아니고 8월로. 자, 이쯤에서 우리 뭐 뒤에 다른 얘기도 더 해야 되지만 그냥 이쯤에서 그냥 딱 미리 결론 내고 가죠. 그래서 올해 우리 금리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우선 네. 공식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1회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회 이상? 네. 우선 한국이랑 지금 미국이랑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미국 기준금리 상당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리가 1.50%로 이제 같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미국이 3번을 인상하냐, 4번을 인상하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가 한 번도 이제 인상을 안 하게 되면 만약 4번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지금 이제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100bp까지 사실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얼마만큼 수준에서 한국은행이 관리를 하느냐라는 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뭐 한 3회 이상이라면 국내 이제 금리 인상도 하반기 한 1회 이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대는 저희는 미국이 한 4번까지 하게 된다면 만약에 3분기에 하면 4분기에 뭐 봐서 한 번 더 이상 50bp 정도까지 올해 어떤 기준금리 역전법을 좀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지표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서 4분기에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4분기 인상도 지금 상황에서는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는 일단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질문들 들어갈게요. 예, 저희는 원래 기존에 7월 한 차례 금리 인상 전망 보고 있었는데요. 네. 8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7월 전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8월부터 확인되는 지표들이 이제 3분기 지표들이 잡히기 시작하면 아마 작년도 역기저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7월 넘어가면 금리 인상의 타이밍을 잡기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3분기에 YOY로 경제 성장률이 3.8%가 나왔었습니다. 뭐 추경, 선박 수주로 인한 수출 서프라이즈, 그리고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일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경기 지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3분기 지표가 잡힐 때부터는 역기저 효과가 좀 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7월 넘어가면 하는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에는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한 시그널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연간 전망에서 이제 올해 3분기에 한 번 예상했었고요. 유지하고 있고, 근데 7월에서 8월로 연기될 가능성은 이번 금통위로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경기는 상고하저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Q 갈수록 조금 오히려 더 올리기 어려워질 것 같고, 네. 경기는 상고하저 물가는 상저하고, 그래서 그 중간인 3분기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추가 질문 들어가면 일단 경기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그 논란이 촉발된 게 이제 뭐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 뭐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것 우리 같은데요. 통계 적게 넘어가고 우리 통계 전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 보면 뭐 지난해 4Q부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거의 뭐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보이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 안에 구성 항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만 놓고 우리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갔다는 뭐 말 표현 자체가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아직은 성급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렇지만은 그 뭐 고용이나 다른 가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눈높이 자체가 3%보다 더 높아지기는 이제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침체냐 아니냐라고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말 장난일 수도 있지만은 침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경기 상황 예, 그러니까 더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뭐 네. 그렇다고 이게 침체라고 예. 보기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뷰를 안 바꾸고 있다. 예.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성 항목의 가중치 문제가 좀 심해서 그걸 가지고 국내 경기가 침체기에 들어왔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투자 부분과 생산 쪽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재고 출하 비율 그려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물론 그 안에서 재고의 시스템 반도체의 가중치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생산단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가동률은 하락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장률의 중기 추세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소비나 이런 게 아니라 생산, 투자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둔화가 조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장률의 어떤 눈높이는 하향 조정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기대감 자체가 조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경제는 이제 둔화되는 모멘텀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대만 이런 다른 나라들 수출 증가율이랑 같이 맞물려서 꺾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유의 부분도 보면 고용 부진 부분이 단기간에 좀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하반기까지 봤을 때 지금의 경제 여건보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이제 국내 경기 논란이 지금 굉장히 좀 분분한데요. 우선 그렇지만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한국은행이 지금 보고 있는 그 GDP 갭이라는 그 지표를 보더라도 GDP 갭은 사실 지금 플러스 상황인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어떤 그 기초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생산 가능인과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양적 어떤 투입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성장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사실 그래도 중간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경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제조업 경기인데, 제조업 경기가 물론 이제 일부 국한된 어떤 반도체라든지 조선, 뭐 자동차 같은 이제 큰 어떤 중장비 업체들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제 개선되는 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로 연결이 되면 결국은 특히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어쨌든 지금 세계 경기가 개선 국면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 우선 투자도 사실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또 여기에 좀 저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지금 소비 증가율이 지금 이제 높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한 몇 분기 정도 됐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과거에는 소비 부분이 굉장히 한국 경제 부분의 어떤 그 성장을 제약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회복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존 과거의 뭐 4% 성장, 뭐 3%대 어떤 성장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긴 하지만 한국 경제는 뭐 지금 나름 뭐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사실은 정책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최고 고민이 그걸 거예요. 그 총량으로 성장률은 나오는데 경기가 명암이 너무 엇갈리거든요. 업종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다음에 그 임금 노동자들이라고 하면 종사상 지위별로도 너무 엇갈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가 과연 성장률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할 거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민간 연구소들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만 놓고 보면 3% 나오겠죠. 거기다 안 되면 뭐 지금 추경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이 뭐 0.1%포인트라고 그러면 그래도 뭐 3이 안 돼도 한 2.8, 2.9는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0.1까지 보태놓으면 뭐 3이야 나오겠죠. 근데 양쪽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금리 인상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못 따라오거든요.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던데. 그래서 뭐 조금 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이번 우리 국내 인상 사이클이 어디까지냐도 관심이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우리가 이부터 인상 시작해서 사이클이 있었어요? 시작은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올릴 거냐인데, 그래서 뭐 처음에는 지난해 이제 처음 인상 시작하고 나서 뭐 내년 정도까지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조금 긴 시기로 봤을 때 저희는 원래 지난해 한 번, 올해 한 번, 뭐 매크로 계속 좀 나쁘지 않으면 내년 한 번까지 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내년 한 번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지금 저희도 좀 네, 조금 한번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를 올려놓을 수 있을 때 올려놔야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네. 빵 치셨잖아. 네.
못 올리잖아요 지금. 그리고서 그 다음 날 네. 한국은행에서 다시 보도 자료를 내기는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 내용은 원론적인 언급이었다. 그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작년 11월에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보면 6월에도 이제 통화정책 여력 줄여가야 된다는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다가 첫 번째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줬었고 그때는 별도의 보도 자료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언급을 하고서 다음 날 바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와서 저는 그거를 시장에다가 강하게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내용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니다. 네, 아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경기 여건을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질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은 저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실제로 고용을 보더라도 지금 최근 어떤 그 청년들의 어떤 고용 사정을 보더라도 저희도 이제 뭐 계속 그 신입 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뭐 잡마켓이 없더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어떤 성장이 되더라도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또 성장의 어떤 혜택 자체가 어떤 근로자들이나 어떤 이런 그 전체 어떤 그 분배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특정 부분에 이렇게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불균형 부분은 사실 해결해야 될 굉장히 지금 큰 숙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정말 한국 경제의 어떤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수준이냐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국은행도 결국은 지금의 뭐 그 가계부채에 이제 늘어난 부분에 또 일정 부분이 사실 이제 저금리 부분이 또 이제 작용을 했다. 왜냐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네. 부동산을 결국 뭐 월세를 하고 월세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이런 또 사실 이제 부작용도 상당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한국은행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 스텝 꼬인 거 아니에요? 나 직격탄 날리려고 작심을 했는데 이때까지 너무 안 올려놔서 거기 그래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있다가 지금 경기 이제 고점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 온 거고 스텝 꼬인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손발이 조금 묶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약간 흔히 말해서 뭔가 주변 배경이 지지해주는 금리 인상이기보다는 약간 올려야 돼서 올리는 분위기가 될 것 미국 같습니다. 때문에 끌려갈 거 아니에요 결국? 뭐 그런 그럴 것 정도로 같아. 시장에서도 해석을 할 것 같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 정책 타이밍을 조금 놓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 이미 시장 금리가 한 차례 금리 인상 정도는 반영을 했고 반영했죠. 은행채 금리나 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1회 정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추가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뭐 어느 정도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뭐 완전히 놓쳤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이 다르시네. 처음엔 놓쳤다 그러는데 완전히 놓쳤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하고 애매하긴 하지만 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김성훈 팀장, 예. 내가 직격탄으로 질문 던질게. 지금 우리 만약에 경기 고점 논란이 맞다면 예.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리고 금리 인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얼마나 있어요? 정책 여력이? 우리 제로 금리 갈 수 있나요? 예전에 이제 한참 인하기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뭐 우리 한국도 제로금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네, 있었죠. 이제 보면. 네. 네. 근데 아마 이제 다음 사이클에서 미국도 지금 사실은 그 레디 서머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서 다음 이제 만약에 인하가 필요할 시기가 되면은 제로금리 가지고는 안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뭐 1.75 수준에서 내리면은 제로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전에 훨씬 높은 데서 제로까지 내려도 겨우 이제 막았는데 이제 못 막고 우리는 아마 지금 1.5에서 더 이상 못 올리고 다음 사이클이 다시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리기 시작하면은 시장에서는 바로 제로 생각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이제 부작용들이 뭐 엄청 커질 많이 텐데.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 여력을 하나도 확보 안 해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예. 1.25까지 가서 멈추고
1.50까지 한 번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나가고 결과론적이지만 조금 내릴 때 많이 내렸고 네. 인상을 조금 뭐 빨리 해서 그러니까 뭐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25bp 이자 더 내도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더 높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를 못한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 가계부채로 내릴 때 예. 최소한 2번은 안 내려도 될 걸 내렸고 최소한 2번은. 뭐 내리는 거야 트렌드였으니까 다 네. 하는데 예. 지금 다음 경기 불황을 생각하면 우리 적정금리 얼마큼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1.5가 맞는 거예요? 금리 정책 여력이 있나요? 많이 없는 거죠. 없는 지금 거죠? 네, 1%대니까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제로 금리대로까지 가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네. 재정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이제 그만 넘어가죠. 이게 너무 직격탄 날리는 것 같아서 넘어가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 뭐 정책 금리의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미국은 올해 어쨌든 최소한 3번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은 했고 2번 더. 어쩌면 거기에 한 번 더. 그러니까 3번에서 4번 사이인데 그게 되면 미국이 1.5, 1.75에서 예를 들어서 2번 더 올라간다면 이제 2%대로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점도표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도 3번을 한다고 치면 2.75, 3.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감안해서 금리 인상을 하나도 안 하고 버틸라고 1.150bp까지는 허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번에 입장을 바꿨나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사실 그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했던 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최대 이제 벌어졌던 게 150bp 정도였고요. 네. 그 전에 이제 100bp가 얘기했던 건 2006년, 2007년 네. 당시 네.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뭐 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과 그때가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그때는 그 단순하게 그냥 기준금리만 역전이 되고 장기금리 자체는 사실 역전이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채권금리가 장기금리까지 다 역전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까지 다 역전된 사실 채권금리가 다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이건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장기금리가 역전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경제의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뭐 잠재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게 역전됐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미국보다도 한국이 경기가 더 안 좋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라고 사실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채권 금리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 사실 이제 투자 매력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채권 금리 역전을 지금 봐야 되는 또 다른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이고요. 결국 이러한 어떤 장기 금리 역전이 과거 대만이나 뭐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한번 이제 역전이 됐을 때 이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떤 그 채권금리 역전이 과거에 이제 대만이라든지 일본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부분 가능성을 굉장히 좀 유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고채 네. 발행한다며요? 그거 발행하면 시장에 뭐 충격이 있어요? 국고채 발행 네. 어떤 국고채 뭐 저기 6월 중에 7조 5천억 발행한다고 뭐 나오고 뭐 얘기 나오던데. 네, 오늘 국고채 발행 계획 나온 건데 네. 매달 발표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발행 규모도 사실은 뭐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수급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 큰 건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FOMC로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한번 얘기를 엮어서 해보죠. FOMC 의사록이 굉장히 도비시하게 나왔다며요. 네, 뭐 오늘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미국 금리 뭐 많이 빠져서 많이 떨어졌죠. 10년 금리가 다시 3%대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6월달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코멘트가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다들 알고 있었던 거라서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요. 네. 시장의 관심은 그 대칭적이라는 문구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최근 물가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번 해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나온 거를 보면 네. 어쨌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물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어서 네. 일시적으로 상회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의 궤적보다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보고요. 연간 물가 상승률은 뭐 2%대를 유의미하게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은 아니다라고 시장이 좀 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장기 금리가 내려온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환호성을 질른 예, 그 뭐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네. 이제 연준이 또 너무 긴축적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방금 뭐 강성원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구나. 네. 예, 그리고 그 대칭적이라는 문구가 예전에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고압 경제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요. 그러니까 물가 목표보다 워낙 오래 밑에 있어서 좀 넘어가도 그 넘어간다고 우리 뭐 째깍째깍 바로 금리 안 올리겠다. 네.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 뭐 안도의 한숨인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얘기할 건 없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10년물은 이제 다시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3%, 3.10 갔었나요? 갔다가 네. 네, 지금 다시 2%대로 내려왔잖아요. 2.9쪽으로 네. 내려왔어요. 이제 다시 3 못 가는 건가요? 그럼? 다시 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 내려온 물론 건데 금리 인상을 계속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겠죠. 예, 예.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3대 올라가기 힘든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3%대로는 다시 회귀할 걸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근거는? 기준금리 인상하고 네. 그러니까 2년 금리하고 10년 금리의 스프레드가 네. 일단 적정한 스프레드가 40bp 이하로 좁아지긴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년이 지금 2.5, 2.6 정도면 네. 10년 금리가 3% 밑으로 유지되기는 좀 좀 어렵다는 어렵다. 생각.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지금 6월 FOMC까지는 사실은 뭐 이 좀 채권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좀 그 위험 부분에 대해서 경계감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네. 이번 FOMC 그 의사록에서도 보면 사실 좀 도비시하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물가에 대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일부 의원들이 그 부분이 이제 그 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 서비스 부분에 어떤 그 비용 상승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부 의원이 말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조금 이제 그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막 그 과하게 이제 금리가 낮아가지고 그걸 계속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뭐 그 완화 정도가 막 크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도비시하게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 여전히 뭐 굉장히 고용시장 타이트하고 물가 상승 압력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우선 금리 인상하는 건 거의 그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네. 그 또 하나는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한 6명 정도가 지금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전덕벌을 3.125%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지금 이제 그 전망을 상향하게 돼도 올해 그 금리 전망 횟수 자체가 이제 3에서 4회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이제 통화 긴축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확인되기 전까지는 채권 시장은 좀 경계감이 지속될 거다라고 계속 보입니다. 지속된다? 예. 사회로 갈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방금 저 오창석 팀장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3.5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회랑 4회로 똑같기 때문에 거의 뭐 4회 가능성 저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3월 FOMC, 6월 FOMC 끝나고 나서 뭐 일시적으로 약간 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 매크로 뷰가 사실 지금 최근에 그 미국도 그렇고 약간 1분기 경기 약간 전 세계 고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다른 뭐 유로나 일본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은 감세 효과 이런 게 나오면서 저희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성장과 물가가 눈높이가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6월 FOMC 확인이 되면은 미국 금리 레벨은 지금보다 다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년은 근데 저희가 원래 봤던 게 올해 연말쯤 가면은 연말 고점 논란이 예, 있잖아요. 고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피크아웃까지는 아니라도 슬로우 다운으로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양책으로 이게 이제 레벨은 좀 더 높아지고 내년 초까지 조금 더 좀 더 연장되고. 연장된다. 예, 근데 물론 이제 올해랑 내년을 비교해 놓고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은 좀 낮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채권 쪽은 아닌데 반도체 섹터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반도체 경기가 더 지속된다고 지금 그 입장이 바뀌어가더라고요. 바뀌어서 당초는 올 가을이나 이때쯤까지면 이제 거의 피크 찍고 피크아웃 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더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는 뭐 내년 말까지는 아니겠지만 경기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는 저희도 완전히 그거니까. 네. 글로벌 경기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기 자체에 호조세는 계속 좀더 갈 간다. 것으로. 예, 좀 더 갈 것으로. 그럼 네 번이면 얼마까지 가요? 올해 연말 2.5%. 그러면 10년물은 얼마까지 가요? 저희는 레인지는 2.9에서 3.3. 3.3까지. 예. 높게 보시네. 여기 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달러 강세 계속 가나요? 저희는 지금은 그냥 반등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예, 다시 좀 약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약해질 걸로 예, 본다? 예. 지금 추세가 강세로 전환된 거는 아니고. 네. 예. 그냥 반등이다. 예. 하필이면 나 내일 베트남 가는데 환전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기 하필이면. 신흥국 통화보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원화. 강해서. 예. 그러긴 한데. 예. 그래도 달러도 좀 싸게 사놨으면 얼마나 더 좋아. 네, 미국 달러는 일시적으로 그냥 반등 정도로 보신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는 우리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일단 뭐 미국 이외 유럽 20위는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9월 QE 종료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요. 네. 뭐 작년에 한 해 동안 유로화가 1년 동안 거의 14% 가량 절상이 돼서 네. 그거의 어떤 역풍이 작년 연말부터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실물 지표가 좀 많이 빠지고 수출 같은 경우에 작년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감안하면 저희는 9월 달 종료보다는 6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내년 3월. 네, 실제로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드라기 총재가 좀 이례적으로 유럽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영역에 있는 건 맞는데 성장 모멘텀의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ECB가 하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경기가 완전 꺾을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금 이른 시점에 QE 종료가 나오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CB가 지금까지 정책 변화하기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노티스를 줬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네. 아마도 6월, 7월 회의에서는 QE 연장이 확인될 거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선 연구원. 예. 제가 다른 질문. 네. EU하고 일본이 지금 아직 금리를 하나도 손을 못 못 댔잖아요. 댔죠, 예. 네. 근데 일본하고 EU하고가 둘 다 지금 경기가 꺾인 상태잖아요. 고점을 찍었으니까요. 그죠? 예. 그럼 뭐 그렇게 내년도 그렇게 아주 좋을 걸로 보지도 않고 있고. 그렇죠. 예. 그 나라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통화 정책이? 많이 불확실해진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도 좀 너무 이르고 네. 저희도 비슷하게 ECB는 올해 연말까지는 자산 매입이 좀 규모는 줄이고 연장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BOJ 쪽도 지금 조금씩 자산 매입 줄이고 있기는 한데 네. 아마 공식적으로 자산 매입 줄이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나오기 어려울 것 말 못 꺼낼 같습니다. 거고. 예. 김상훈 팀장, 혹시 옛날에 우리 BOJ 얘기 한참 할 때 그때 우리 했던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수단이 이제 헬리콥터였잖아요, 일본. 예. 일본 만약에 경기 꺾이면 헬리콥터 도입하나? 그거 말고는 지금 뭐 고려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예,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헬리콥터 방식이 그게 뭐 그때 내가 얘기를 듣고 까먹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였었죠? 그게 뭐 저기 발행하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사서 네. 그냥 바로 시장에 그냥 바로 묻어버리는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본은 뭐 경기도 경기지만 네. BOJ 통화 정책은 저는 그 아베 총리의 거치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이거 바로 걸려 있죠. 근데 아베가 네. 지금 좀 어려워서. 네, 그래서 네. 예, 그쪽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베가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베노믹스 자체도 지금 네.
실종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자체도. 그래서 일본도 지금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중국 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중국은 지금 상반기에 좀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저희는 조금 이제 좀 해소됐다라고 해서요. 거기는 해소됐다. 조금 이제 좀 완화돼서 하반기에는 좀 이제 경기가 좀 반등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예. 그 세계 4대 경제권 중에 미국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좋고 일본하고 유럽은 좀 나빠서 서로 좀 중화돼 가는 정도. 네, 알겠습니다. 뭐 시장 여건은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뚜렷하게 대폭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좀 던지면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질문 던져서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네. 신흥국 우리 이제 몇 군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남미의 ABC 얘기는 여전히 나오고 그 중에 A는 구제금융 뭐 정확한 구제금융은 아니지만 크레딧 라인 넓혀달라고 들어갔고 터키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달러 강의 부작용일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게 계속 불안불안하게 가나요? 아니면 이게 좀 정리가 되나요? 저희는 그 신흥국 전체로 전이되진 않을 걸로 보고 뭐 있고요. 그러진 않겠죠. 예. 네. 일단은 그 지금 문제되는 국가들은 개별 국가의 리스크가 더 컸던 국가들이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네, 소위 네. 건전성이라고 그렇죠. 하는 뭐 외환보유고나 단기회차에서 컸고 거기다가 뭐 터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정치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등급 떨어지고 해서 그게 컸던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신흥국들은 뭐 이전 대비해서 건전성은 조금 더 보강이 된 나라들이 많이 있고 동남아에도 한두 군데 좀 안 좋다고 그러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도 지금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좀 환해서 일단 그 약한 고리부터 지금 환이 제일 그러니까. 약한 순서대로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오늘 아마 금통위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조금 더 보자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2015년 12월에 연준이 처음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달러가 한참 강해지고 미국 금리 막 올렸죠. 그리고 딱 올리고 나니까 2016년 제 아직도 기억에 2016년 아마 두 번째 거래일인 것부터 중국 주식이 막 급나가면서 이제 신흥국 뭐 거의 시장 다 죽는다고 막 하고 처음에 연준이 뭐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하다가 보니까 아닌 거죠 이제 보면 그래, 그래서 아니었죠. 예, 내분 올린다 했던 거 낮추고 이제 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보면 연준에 약간 또 그런 것도 좀 의식하는 거였거든요 보면요. 네. 그래서 이번 6월 FOMC에서 미국 경기 좋고 한데 근데 아까 뭐 대칭제 얘기하면서 조금 신흥국 달라고 일단 신흥국이 좀 진정되는지 그거를 아마 하느니나 시장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금융시장과 기업 경영의 동반자 연합인포맥스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금융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오셔서 한반도의 미래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